이 책 자체가 이제 이미 헨리 조지와 그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미 숙지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쓰여지고 또 그것이 확장된 내용이다 보니까 먼저 토지 평등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한 2, 3분 정도 토지 평등권에 대해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토지 평등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 이거보다 더 먼저 제가 선으로 알았던 게 이제 토지 공영제, 공유제라는 표현을 좀 더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슈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도 궁금해가지고 교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가지고 그때 나왔던 토지 공유제나 공영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냐라는 질문을 좀 드렸더니 저는 물론 그 당시에도 몰랐고 이거 발제 준비하기 전에도 몰랐지만 나라가 땅 국유화시키는 거예요 라고 하는 대답이 우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유제에 대한 그 사전 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개념들이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발제를 준비하기 이전에 책이 도착하기 전에 토지 평등제, 토지 공영제, 토지 공유제 뭐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너무 좌로 치우친 개념 아닌가라는 생각을 없지 않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토지 공영제 그러면 이제 그 단어에서 나오는 의미가 마치 이제 내 땅이 아닌 것처럼 되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개념은 아니고 토지 가치에 대한 공유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토지 평등권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이따가 발전해서도 아시겠지만 토지 평등 공유제보다는 토지 가치를 붙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평등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희년 사상을 좀 아실 거예요. 뭐 희년에 대해서 좀 성경을 읽고 또 한 번이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어봤으면 50년마다 하나님께서 원래 소유주에게 다 돌려보내게 하는 개념.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사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토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개인이 물론 그것을 가꾸고 또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제 거기다 건물을 짓고 스스로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사회에 의해서 사회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다 같은 평수라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계산은 지금 현재 땅 값이 한 평에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서울은 어떻게 돼요? 벌써 사람이 몰린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평균 2천만 원입니다. 평균 2천만 원. 최소. 제가 알고 있는 동작구는 제가 있었던 곳이니까 벌써 10년 전인데도 그 당시에 2,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길가가 아니고 길 안쪽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에 따라서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본인의 노력 없이 그냥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불로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동일하지 않다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땅이라고 해도 여기처럼 산 위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강옆이 있을 수 있고 비옥한 땅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떤 것도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은 100평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의 가치, 그 땅의 자원에 따라서 그 활용도에 따라서 그거 땅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토지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신축을 신도시를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신도시의 가격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땅값이 급상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에게 소유되어지기는 했지만 땅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이게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 구성의 요소들의 여러 사회 여건상 국가적인 발전의 뭐 다른 여건상으로 인해서 가치가 급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들은 불로소득으로 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걷어들여서 같이 함께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지 평등권에 대한 개념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헨리 조지와 이제 이 책에 지대개혁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놓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훌륭했어. 지금 예, 정리된 게 훌륭해요.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내부용이니까 예, 아이고, 예. 천천히 숨도 좀 쉬어가시면서. 예. 네, 그러면 우선 헨리 조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는 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요약하면서 순서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려면 먼저 헨리 조지의 생애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헨리 조지의 경제 사상, 그리고 헨리 조지 사상의 그 잠재력, 그리고 나서 여러 정치 철학이라든가 또 이제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오른쪽에 있는 자유 사상인데 거기와 어떤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비판 검토하는 것으로 이제 해서 임의대로 제가 순서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7페이지에 있는 헨리 조지의 생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9분이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제 느낌은 그래요. 한 장 가지고 한 번에 수업을 하면 한 학기에 대학교 수업이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느낌이 방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부로 발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2, 3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다 진짜. 네. 말만 그렇습니다. 헨리 조지의 생애는 박창수 님께서 이제 쓴 글인데요. 두 줄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헨리 조지의 생애는 빈민과 인류를 위해 체율과 헌신으로 실천한 인, 불굴의 용기와 통찰의 지혜로 행한 인, 의, 하나님을 경외한 교회 개혁가와 신학자의 신을 나타낸 삶이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의 삶을 이제 보게 되면 1839년 9월 2일 헨리 조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영국계 부모 사이에서 10남매의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부친이 세관 소기로 일했지만 수입이 너무 적었기에 그는 14살에 학교를 자퇴를 하고 바로 이어서 가게 점원, 해상보험 사무소, 선원, 출판사 식자공, 여객선 승무원 등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다양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가게, 광산, 인쇄소, 방앗간, 농장 등에서 닥치는 대로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21살에 결혼을 했으며 둘째 자녀가 태어난 날이 가장 처절했다고 합니다. 굶주린 산모에게 친절한 이웃이 준 빵 외에 한 덩이 외에는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그는 처음 만난 신사에게 $5를 구걸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그 글에 너무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살인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경제적으로만큼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거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던 그가 정의를 통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독서와 탐구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비록 14살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기는 하지만 그가 어릴 때부터 여러 책을 읽고 도서관을 가서 책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어머니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하던 청소년이었다는 거죠. 가난을 겪으면서 사회 문제의 핵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고 장차 빈곤 문제의 원인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갖게 된 것입니다. 26살인 1865년에 그는 링컨 대통령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짧지만 격적인 추모글을 써가지고 자신이 인쇄공으로 일하던 신문사인 알타 캘리포니아에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 글이 그 신문의 머리글에 실리게 되죠. 문장도 탁월하고 연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집인은 그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주고 자유기고가가 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글을 쓰면서 보수를 받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문필가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30살이 되었던 1869년에 반년 동안 근무했던 샌프란시스코의
헤럴드의 뉴욕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뉴욕에서 극도의 부와 비참한 빈곤이 공존함을 목격을 하며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뉴욕의 맹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뉴욕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빈부격차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전력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훗날 그 기록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1871년 32세가 되던 때에 발간한 우리의 토지와 토지 정책이라고 하는 소책자는 그가 향후 펼칠 지대 공유 사상의 싹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헨리 조지는 40세가 되던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책은 다른 정치 경제학 서적들과는 달리 통계나 수학 대신 시와 철학을 인용하였고, 글쓴이의 경험에서 나온 친숙한 예를 통해서 책을 읽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내려갔습니다. 이후 진보와 빈곤은 10여 개국의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으며 1900년까지 영어로 쓰인 논픽션 분야의 책들 중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세운 신문사인 샌프란시스코의 이브닝 포스트에서 편집으로 4년 동안 일하면서 권총살해 협박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파헤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42살이 되었던 1881년에는 영국인 지주들에 의해서 아일랜드 소장 농민들의 고통을 다룬 아일랜드의 토지 문제라는 책을 발행하였는데요. 이 책을 발행하고 아일랜드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당국에 의해서 2차례나 체포되고 투옥되는 가운데서도 강연을 이어갔고, 그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매스컴의 노출을 통해서 수많은 청중들을 열광시키게 되었고, 귀국 당시에 유명 인사가 된 그는 더 나아가서 이제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강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47살이 되던 1886년에 그는 지대 공유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권력욕이 아니라 이 지대 공유제를 같이 함께 이 뉴욕에 실현하기 위해서 뉴욕 시장의 후보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등으로 낙선을 했는데 그 당시에 들렸던 이야기는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투표에서는 떨어졌다. 개표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후에 다시 기회가 오게 됩니다. 건강은 비록 좋지 못했지만 지대 공유제에 대한 신념을 널리 전파하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또다시 뉴욕시장 선거 후보가 되어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지대 공유제에 대한 그 개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펼치다가 선거를 앞두고 1897년 10월 29일에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인류를 위한 치율과 헌신을 실천한 인, 그리고 불굴의 용기와 통찰의 지혜로 행한 의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글에는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가 쓴 글의 많은 부분에 보게 되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저게 이제 전북대학교인가요? 경북대학교에서 나온 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책 같아요.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기독교 책인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경북대학교 출판사에서 낸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거기 신앙의 결과로서 이 지대개혁에 대한 글들이 이제 써내려가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 좀 궁금하신 거, 생에 대해서만 잠깐. 그냥 자연 생했어요? 아니요, 이제 과로사죠. 과로사. 예. 타사로는 아니고. 예, 타살은 아니고요.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분을 이렇게 극도로 반대한 기득권들이죠. 당하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고문고미 그 부분은 많이 얘기했는데 땅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기득권들이. 내 소유인데. 지금도 이제 세금, 부유세 같은 거 얘기한다거나, 그다음 부자세 같은 거 얘기하면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반대하잖아요. 이 우리나라에서 헨리 조지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헨리 조지를 예. 얘기하는 거. 근데 다른 데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토지 공유제 공개념으로 이제 딱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주의자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땅을 국유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빨갱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예. 성공의 그 천덕 신부 예수원 대신부님이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토지공개념과 그 다음에 성령운동을 했는데 이 토지공개념 운동 때문에 빨갱이다라는 공격을 엄청 받으셨어요. 그건 경제사상 1장에서 좀 더 나을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토지정이라는 네. 그 대천동 신문 계열의 사람들이 네.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내가 처음 접해서 야 어떻게 보훈주의권에서 이런 신혈 관련된 이런 그 약간 공산권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사회주권 얘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 그때는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건 되게 신앙적인 성경에 아주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 복음적인 내용인 거죠 사실은 근본주의가 아니고 지금도 신현사회가 복음주의권에서 지금 신현사회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제가 나도 얘기하겠지만 네. 헨리 조지는 막스를 비판을 했다. 네, 맞아요. 막스하고도 결을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하죠. 달라. 네. 도리어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헨리 조지 사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불로소득을 거둬들이자는 거예요. 굉장히 자본주의 철저한 사상인 거예요. 노력소득에 대해서는 다 도리어 보장해. 보장해주고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누진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진세조차도 나쁜 세금이라고 평가를 해요. 누진세는. 그만큼 이래서 예. 만든 건데 예,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왜 더 많이 걷어가느냐 이거죠. 예, 그러나 불로소득에 넣어서만큼은 예, 철저하게 걷어들이자.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다 그러면 약간 유럽식 사회주의 같은 예. 근데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 뭐 토지세라든지 예. 아니면 뭐 세금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들어오는 네. 것들 이렇게 국토보유세나 이런 거. 국토부세나 이 양반은 이 어쩌면 불로소득이 제대로 이렇게 공유돼야지만 들어와야지만 시장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라는 사람이니까. 신자유주의 시장론자들하고는 좀 다르지. 오셨는데 제가 계속 어떻게 누구? 노목사님 데려가 볼까요? 조목사가 누구지? 아 용민이 하고 용민이 아닐까. 조지영. 많이 항상, 말랐네. 야, 근데 어떻게 딱 하면서 그걸 들었어? 아니 옆에서 뭐가 보이길래 예. 물론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는 주가 있나요? 아,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일장에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일장에서. 자, 그럼 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헨리 조지의 경제 사상. 이 부분은 전강수님께서 해주신 건데요. 어떻게 올라오시면 할까요? 어떻게? 올라오면 하죠. 예. 선생님 2시에는 출발하시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 1시 반쯤 출발해야 돼. 1시 반. 2시 20분짜리 가야 돼. 버스 타셔야 되는구나. 인성 가서. 6분만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6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둘에 여섯 명 맞는데? 사무사님 뭐 많이 주방 이거 했고. 네. 아, 난 그냥 듣기만 할게. 자, 뽑지 마. 좋습니다. 오, 보고 오셨어요? 거기 그거 본다고? 네. 그래. 훌륭해, 종이도 안 훌륭해. 들고 뭐. 네, 그러면 바로 1장 2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헨리 조지는 자유거래와 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자본의 역할을 긍정하는 자유주의 계열의 경제학자로 최후의 고전학파로 평가를 받습니다. 헨리 조지가 일반 자유주의 계열의 경제학자들과 차이가 나는 점은 토지와 자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맹렬히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 경제 사상의 핵심은 다음 4가지 명제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경제 법칙과 도덕 법칙은 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점과 토지 사유제는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경제적 불이다. 여기서 토지 사유제는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지 가치를 혼자서 주인이 다 독차지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와 같은 경제적 불의가 존재하는 한 진보속의 빈곤, 주기적 불황, 사회와 문명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넷째, 자유거래와 토지가치세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당시 경제학은 물질적 진보에 의해 생산량이 증가하면 임금과 이자, 지대 등 모든 소득이 증가해서 모두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게 지금도 자유주의 계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는 발전되었지만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지대를 독차지하면서 진보 속의 빈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대가 생산량의 증가보다 급격히 상승할수록 이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임금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서 노동자는 생존 최저임금으로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토지 투기를 유발하고 그것이 생산을 압박하여 불황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곧 노동자의 실업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아세운 것이죠. 물론 해지조지의 이론과 주장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토지 투기로 인해 투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이제 헨리조지는 지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것도 투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지대가 아닌 지가라고 하는 거였죠. 예. 대부분의 세금과 누진세는 인간의 노력에 벌금을 매기는 것과 같아서 본질적으로 정의롭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로소득인 지대를 환수하는 토지가치세는 중립성이나 경제성, 투명성, 공정성 등 조세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 모두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헨리조지의 영향은 영국의 로이드 조치와 처칠, 미국의 우드로 윌슨, 호주의 빌리 휴스, 러시아의 켈렌스키 등 많은 지도자에게 영향을 끼쳤고 순원의 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대만이나 1950년대 말의 덴마크,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도시들과 다닐세 마을들,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헨리조지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이는 20세기 초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갈등 사이에서 특히 클라크를 선두로 한 신고전 학파들이 토지와 자본 나아가 토지와 다른 생산 요소의 차이를 흐릿하게 만드는 작전이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가 지나자 불평등은 더욱 심해져가고 불황과 부동산 거품과 붕괴 현상,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 지금 헨리조지의 경제 사상은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이제 자본주의 간의 대립 부분으로 인해서 그냥 헨리조지의 사상이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돼.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와야 될 텐데 왜 이게 중간에 딱 맥이 끊기고 사라졌을까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념 갈등이 빌리게 된 이제 결과로 안타깝게 이런 좋은 사상들이 말살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신고전주의자들의 이제 등장으로 인해서 기득권자들을 대변하는 이제 정책이 되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이제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잠재력으로 이어갈까요? 네. 네, 2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헨리조지 사상의 잠재력은 김상윤 님에 의해서 쓰여진 글인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토지만을 공개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 적용했을 때 어떻게까지 나아가는지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헨리조지의 토지 사상을 확대하면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자연 공개념의 근거가 됩니다. 넓은 의미의 토지로는 전파 대역, 위송 궤도 등이 있으며 토지 이외의 천연 자원으로는 광물, 석유, 천연 동식물, 오존층 등이 있으며 오염 대상인 공기와 물 같은 환경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권으로 얻은 이익이 토지 지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면 부당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권 취득을 제약하는 사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죠. 자연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탄소 배출권은 자연적 제약에 공인이 됐지만
자연적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비공인되는 것들은 이제 남성 특권이라든가 인종 특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 경제적인 제약을 보게 되면 인정받는 것들은 이제 일부 면허라든가 특허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지요. 운전은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들만 하고 의료행위는 의사들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공인적인 사회 경제적인 제약은 학벌이라든가 정규직에 대한 특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권은 꼭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인정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 특권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되며, 세 번째로 특권 이익을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를 잘 적용하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헨리 조지 사상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여서 갈등을 해소하게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이게 좌파라고 불려지죠. 긍정적인 면에는 평등, 사회연대, 따뜻한 공존에 의한 복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무임승차라든가 타인을 의존하는 것에 있을 수 있고요. 보수 우파의 경우에 긍정적인 부분은 자유와 개인 책임을 강조하며 시장 이제 차가운 공존에 의한 시장을 이제 시장 경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승자 독식이라든가 기득권에 대한 보호로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 진영의 장점과 반대 진영의 단점만을 주장하며 진영 간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지금, 지대 공유가 대입이 되면 특권의 폐해가 줄어들며 부당한 빈부격차가 상당 부분 예방되므로 복지 수요 자체가 대폭 줄어들 것이고, 특권 이익을 복지 자원으로 활용하면 누구나 자기 삶을 보장받게 되며 재분배 없는 복지, 사회 시장 친화적 복지가 됩니다. 좌파가 추구하는 가치를 우파가 원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평화롭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헨리 조지 사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제3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유재산제란 노력과 기여의 결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것의 소유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여야 됩니다. 지대 조세제는 가장 악성 불로소득인 지대를 징수하며 그것으로 세수가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노력소득에 과세하게 되므로 진정한 자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지대 기금이 조성이 되면 모든 나라는 실수의 목적이 아닌 자연, 거기에는 이제 토지, 해양, 자원, 우주 공간이 될 수 있죠. 이것을 굳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 중에서도 실수요와 무관한 부분은 포기하게 되겠죠. 세계 평화와 환경 보전, 빈곤 퇴치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바로 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로 알래스카 같은 주에는 석유 채굴권에 대해서 수입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그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광범위하게 이제 실현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단순한 토지를 넘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도 이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고요. 계속 진행할까요?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은 좀 맨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판적인 거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고요. 솔직히 쉬었다 갈까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한 질문, 간단한 질문 같은 거 뭐 단어라든지 개념, 전문 용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관련돼서 정치, 혹시 경제, 질문 철학 뭐 이런 있으면 질문하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3장은 약간 좀 다른 비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다뤘으면 좋겠고 경제사상하고 어떤 그런 잠재력 했는데 어쨌든 그 지대를 불로소득인 지대를 회수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걸 복제 형태라든지 저는 그 생각을 해서 함양군에서 제가 있는 함양군에서 뭔가 이 국유림에 뭔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뭐 아니면 그걸 누굴 빌려주는지 그러면 그거에서 나오는 어떤 토지 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주는 거죠.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예. 이재명이 이게 또 토지보유세, 국토보유세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좀 쉽게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뭐 거기 쪽에 이자 목사님 없어요? 네, 없다는군요. 네. 네, 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4장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다음에 토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정치 철학은 국가의 역할을 철학적 지평 위에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정치 철학에서 분배 정의에 관한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면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을 해소할 정치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내용을 논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17세기의 로크, 18세기의 루소, 20세기의 노직 등 대다수의 계약론자들이 자연 상태인 계약 상황에서 토지를 독자적으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반면에 존 롤스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정치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파 미시경제학의 영향을 받았기에 토지를 다른 생산수단과 동일하게 간주함으로써 토지와 자본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롤스의 그 정의론에서 토지 정의에 관한 부분을 분명한 원칙을 도출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롤스의 정치 철학에 지닌 그 추상성과 모호함은 구체성과 확실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어느 누구도 생산하지 않았고 토지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토지에 관한 권리는 롤스에게 있어서도 기본적인 권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평등한 토지권, 줄여서 평등지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등지권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는 존 롤스의 정의론의 제1원칙에 다뤄져야 됩니다. 자, 이를 전제로 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평등지권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계약 당사자들 모두가 토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둘째로는 토지를 계약 당사자들 모두에게 균등 배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토지 가치인 지대를 모두 환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출신도 모르고 상호 무감심한 합리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위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게 한다면 지대 환수를 선택할 것이 자명합니다. 환수된 지대는 정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면서 생산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지대 조세제 방식보다는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되는 지대 기본소득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롤스는 정의론 개정판 서문에 자신의 정의론이 복지국가 자본주의로 오해받는 것을 거부하며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의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사전에 부와 자본을 고르게 분배하여 출발부터 사람들의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모두의 실질적 정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롤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지대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토해 보게 되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내용은 좀 더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대 기본소득을 통해서 토지 독점을 해체하면 자본에 대한 소수의 독점도 상당히 완화되며 토지 불로소득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소득 분배 또한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롤스가 대안으로 제시한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공백을 지대 기본소득이 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게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비록 그 책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토지 정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존 롤스의 정의론을 좀 더 메꿔주고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제5장 자유지상주의와 토지정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양대 기능으로 삼고 있는 정치 철학이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보수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유지상주의에는 토지 사유화의 불가피성을 인정을 해요. 토지를 모두가 다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토지만큼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면서 토지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며 그랬을 때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이 논리를 펴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토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지상주의의 대전제인 자기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옹호와 함께 이것으로 도출할 수 있는 노동 소유권 및 평등한 토지권 존중 그리고 합리성을 지니고 독립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 개인들이 계약 상황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방법에는 다음에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선점하는 방법이고 토지를 먼저 선점하면 이제 얻는 거죠. 옛날에 그 미국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죠. 두 번째가 제비뽑기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있을 수 있고요. 넷째는 토지가치 공유 방식입니다. 계약론자들은 이중 토지가치인 지대를 공유하는 방식에 합의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것이 로크의 충분 단서와 노직에 다른 사람의 삶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단서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의 수가 지금보다 적었고 땅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땅을 이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필요한 땅을 점점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토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있어서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독점을 억제하는 기능에 있어서도 자본과 노동의 결과물에 세금을 부과하기보단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토지 가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가치 사유보다 토지 가치 공유가 훨씬 더 낫습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정의 사상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상인 자유지상주의로도 옹호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도 토지 정의는 자유스럽게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와 사상의 차이를 막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가치가 토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토지 평등권 그러면 이제 마치 사회주의 빨갱이로 몰아갈 수는 있지만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수주의 진영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3장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런 헨리 조지와 그 토지 평등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또 이제 반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네, 헨리 조지에 대한 비판과 의문 중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제기된 주목할 만한 비판과 의문을 다룹니다. 주된 검토 대상은 곽태원, 김정호, 이재율 3명의 비판이며 아울러 지대조세제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다뤄봅니다. 우선 곽태원은 헨리 조지가 미국의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것은 인류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미국 국민만을 위한 개혁일 뿐이라는 것으로 그의 사상은 국경을 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헨리 조지는 미국의 개혁을 주장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 여러 나라에 다니며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면 당연히 미국만의 지대조세제가 아니라 세계 지대조세제가 실현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토지의 이용권을 배분함에 있어서 사유재산 제도에 근거한 시장 메커니즘은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의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헨리 조지 또한 토지의 배타적 사용을 인정하며 사유재산제도와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합니다. 다만 토지와 같은 천부종 자연물은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토지에 대한 우선권을 개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면 그로 인해 불리해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권의 대가를 사회가 징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지대를 환수하면 토지 불로소득이 사라지고 따라서 투기도 근절되기에 현재보다 더 나은 완전 시장 경제로 나아가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지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하락한 지가입니다. 하락한 지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면
현 토지 소유자가 모든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오타가 두 개나 있네요.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급격한 세제 개편과 도입은 위험 요소가 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매립지가에 대한 이자를 매년 지대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징수하는 방법과 같은 보완책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대세의 과세 표준인 지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지대의 100%를 조세로 흡수하는 체제에서는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고 이제 비판하는데요. 그러나 지대 평가가 어렵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에 공시지가가 있듯이 다른 과세 대상보다 평가 실무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대 조세제를 실시하면 단순한 토지 소유만으로는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계량으로 포함하는 부동산 전체가 관심 대상이 되는데 시장을 통해 부동산 전체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의 일부인 토지의 효율적 배분도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김정호님에 의한 이제 비판이 이루어지는데요. 비판에 대한 이제 또 답변입니다. 김정호의 경우 우선 지대세를 징수하면 모든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여 토지가 국유화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는 상식에 어긋납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닌 토지를 활용할 실소유 목적이라면 땅을 임대해서 쓰겠습니까? 소유하면서 쓰겠습니까? 이건 누구든 다 땅을 그래도 소유하며 활용하겠죠. 예. 두 번째, 땅이 언제 어떠한 용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소유자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땅의 용도를 정부가 직접 결정한다면 그야말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와 이용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 토지 이용 결과가 토지 자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용도에 관계없이 임대료만 받으면 만족하죠. 지대 조세제 또한 지대만 환수할 뿐 용도 결정권은 개인에게 부여하기에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셋째, 지대세를 부과하면 유휴지가 억지로 개발되어 저밀도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도 투기 때문에 땅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토지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 그러나 본인의 지적처럼 전체적 장기적 관점의 토지 이용 최적화를 위해 토지 일부를 일시적으로 유휴화 내지 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그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도시 토지의 이용은 이웃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개발 토지 사유자에게 맡기면 비효율성을 초래하기에 도시계획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 우리 집 옆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놔둘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토지 계획을 통해 가지고 주택가들은 주택가들끼리 밀집해 있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공장은 공장대로 밀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거기에 무슨 공장을 짓든지 그건 본인이 하게끔 자유로 준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불로소득이 토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데 토지 불로소득만 환수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을 합니다. 불로소득의 원인 중에는 운과 특권이 있습니다. 행운과 불운은 다른 사람의 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누군가 특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차별을 받게 되기에 특권에 기인한 토지 불로소득은 가장 우선적인 환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스트들은 단순하게 토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도 할 수만 있으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환수하자라고까지 주장을 하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재율의 경우에 우선 토지 지대 조세제가 현재의 조세 제도인 능력 원칙과 편입 원칙에 위배되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의 조세 제도에 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원칙은 과세 대상인 소득 내지 재산이 동등한 정당성을 갖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만일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중 정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한 다음에 두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옳죠. 토지 소유권은 특권이기에 토지 불로소득은 원인에 따른 과세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 이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를 두 번째로는 제도 전환 과정의 공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여러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혹 전환 비용이 너무 커서 전환의 이득을 초과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옳지 않은 제도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론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대 조세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대세 전가의 문제와 조세 납부 능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대세를 도입하여 정착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토지 소유자가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되죠. 제도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 이를 막기 위해 지대의 적정 인상폭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올린 금액을 모두 징수하는 방법과 평가지대 이상으로 부담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제기는 토지 보유세는 현금 수입이 없어도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 능력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땅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납부 능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토지를 처분할 때 이자를 붙여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